블록체인입니다. 오늘은요,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모델은 UTXO라고 하는 형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모델을 알기 위해서는 가상머신이라고 하는 것을 또 알아야 되는데요. 마침 제가 대학원에서 블록체인을 연구하기 전에 연구했던 주제가 가상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UTXO라고 하는 형태가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트랜잭션의 형태인데요. 비트코인에서는 트랜잭션이 인풋이 아웃풋을 소비한 형태로 트랜잭션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그 아웃풋들 중에서 소비되지 않은 아웃풋들을 UTXO, Unspent Transaction Output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UTXO의 예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밥이라는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50비트코인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50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앨리스라는 사람에게 0.5비트코인을 주고 싶은 겁니다. 이때 이 50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UTXO를 어떤 in이라고 하는 스크립트 혹은 in이라고 하는 어떤 코드를 통해서 이 UTXO를 소비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아웃풋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밥이 앨리스에게 0.5를 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앨리스에게 0.5 비트코인을 주는 아웃풋을 만들어내고요. 이것을 아웃풋 스크립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49.5 비트코인은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려줘야 돼요. 왜냐면 이 50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던 트랜잭션 있죠. 더 정확히 말하면 UTXO 있죠. 이 UTXO는 이 TXA, 트랜잭션 A에 있는 이 인풋 스크립트에 의해서 소비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아웃풋, 새로운 UTXO를 만들어서 본인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밥이 만들어내는 트랜잭션 A는 하나의 인풋과 두 개의 아웃풋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 아웃풋이 UTXO인지 아닌지는 이 트랜잭션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랜잭션은 아웃풋에 대한 정보만 있지 얘를 다른 인풋이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이것만 봐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즉 비트코인의 데이터를 다 보아야지만 이 아웃풋이 스펜트인지 언스펜트인지, 즉 소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앨리스가 밥에게 0.5 비트코인을 받았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녀의 직원에게 0.8 비트코인을 전송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밥에게 받은 0.5 비트코인보다 보내려고 하는 비트코인의 양이 더 많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밥에게서 받은 0.5 비트코인에 해당하는 UTXO와 그리고 다른 곳에서 앨리스가 받은 UTXO들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0.8을 보내기 위해서는 0.5에 어떤 사람에게 받은 0.1 비트코인과 그리고 그녀의 언니에게서 받은 0.2 비트코인을 합쳐서 3개의 인풋으로 그 UTXO들을 소비하고요. 그리고 이 인플로이가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UTXO를 만들어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앨리스가 만들어내는 트랜잭션 B는 3개의 인풋 스크립트와 1개의 아웃풋 스크립트로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은 그 이전의 트랜잭션에 있었던 아웃풋을 새로운 트랜잭션의 인풋이 소비하면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트랜잭션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은 인풋 스크립트와 아웃풋 스크립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트랜잭션의 아웃풋 스크립트를 다른 트랜잭션의 인풋 스크립트가 레퍼런스함으로써, 가리킴으로써 이제 파셜 오더가 형성이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전에 TXA의 이 아웃풋 있죠. 이 아웃풋을 이 인풋이 소비를 하면서 새로운 트랜잭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TXA에 있는 이 아웃풋 스크립트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스크립트가 되어버려요. 즉 UTXO가 아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도식화시켜서 표현을 해보면 TXN-1의 아웃풋 스크립트를 TXN의 인풋 스크립트가 레퍼런스, 즉 가리키게 되고요. 그리고 TXN의 아웃풋 스크립트를 TXN 더하기 1의 인풋 스크립트가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리킨다는 얘기는 이 인풋 스크립트가 이 아웃풋 스크립트를 소비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트랜잭션들이 앞에 있는 트랜잭션의 아웃풋을 계속해서 소비하면서 생겨난다. 그리고 이 트랜잭션들의 인풋 스크립트가 그 이전의 트랜잭션 아웃풋 스크립트를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파셜 오더를 형성한다. 즉 부분적인 순서를 형성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input 스크립트와 output 스크립트는 스택 머신이라고 하는 곳에 시리얼라이즈 돼서, 즉 직렬화돼서, 더 자세히 말하면은 두 코드를 합쳐서 스택 머신에 집어넣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택 머신에서 오류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제대로 수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오류가 일어난다면은 그 인풋 스크립트는 그 아웃풋 스크립트를 소비할 수 없는 그런 스크립트인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그 스택 머신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스택 머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상 머신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가상 머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VMware나 버추얼박스 같이 어떤 운영체제 위에 가상 머신을 띄워서 새로운 운영체제를 돌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상 머신들은 운영체제의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 가상 머신 역시 어떤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처럼 운영체제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머신의 어떤 상태에 구애받지 않고 실행하고 싶은 거예요. 즉 CPU가 x86인지 x64인지 ARM인지 이런 것에 대해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혹은 운영체제가 윈도우든 맥OS든 리눅스든 그런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런타임 실행 환경을 가상 머신이라고 불러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원래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이 실행될 환경, 즉 어떤 프로세스인지 어떤 운영체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 인스트럭션 셋이라던가 명령어 셋이라던가 혹은 코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코드에 맞춰서 서로 다르게 컴파일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즉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에 가까운 인공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그 머신이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잘 바꿔줘야지만 실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여러분의 컴퓨터가 뭐 x86인지 x64인지 혹은 맥인지 이런 것들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체크해가지고 올바른 실행 파일을 받아야지만 설치를 하고 실행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편하겠죠. 어떤 머신에 가상 머신을 설치해두기만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그 머신에 맞게 컴파일, 즉 바이너리 코드로 바꿔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코드 그대로를 배포를 시키고요. 그 머신에 설치된 가상 머신으로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되면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이러한 가상 머신으로 돌아가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자바죠. 아마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이제 밑에 트레이에서 커피 모양이 막 뜨면서 뭘 설치하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자바 가상 머신을 설치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바 가상 머신을 설치하고 있는 머신, 즉 컴퓨터는 자바라는 언어로 작성이 된 프로그램을 모두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자바가 굉장히 많이 쓰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많이들 사용하시는 자바스크립트죠. 자바스크립트는 웹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언어고요. 이 웹이 요즘에 컴퓨터든 휴대폰이든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브라우저를 설치하기만 하면 많이 쓰는 브라우저가 뭐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게 있죠.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를 어떤 디바이스에서든지 설치를 해두고 있으면은 자바스크립트로 작성이 된 프로그램을, 즉 웹 앱을 모두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이제 웹이든 앱이든 개발하시는 분들이 모두 웹을 베이스로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 웹을 컴퓨터에 있는 브라우저에서 실행시키거나 휴대폰에 있는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같은 동작을 기대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매우 편하기 때문에, 즉 코드를 작성을 하고 나서 그 코드가 어떤 머신에서 실행이 될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가상 머신에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 머신의 대표적인 예시가 자바가 사용하는 JVM,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사용하는 V8, 그리고 C샵이 사용하는 .NET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이나 고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가상 머신이 존재해서 그 가상 머신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비트코인에서 인풋 스크립트와 아웃풋 스크립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인풋 스크립트와 아웃풋 스크립트는 과연 뭘까요? 그 전에 스크립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스크립트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상태나 동작을 변경하기 위한 언어를 의미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바스크립트가 이름에서 보시듯이 스크립트 언어거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브라우저를 킨 다음에 개발자 도구를 켜요. 그리고 개발자 콘솔에서 변수를 선언하거나 변수의 값을 바꾸거나 하는 동작을 그 콘솔 창에서 수행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미 브라우저는 동작하고 있죠. 그런데 그 브라우저 안에서 자바스크립트로 코딩을 하게 되면은 그 가상 머신의 상태가 바뀌어요. 원래의 프로그램은 하나의 완결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그래서 실행 파일로 만들어서 실행을 하는 게 원래의 프로그램인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실행되고 있는 브라우저에서 그냥 코드를 입력함으로써 동작을 혹은 상태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도 마찬가지예요. 파이썬도 파이썬이라고 하는 실행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은 REPL이라고 해가지고요, 막 꺽쇠가 뜨고 여러분이 스크립트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깁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변수를 선언하거나 로직을 짜면은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는 거죠. 그 파이썬 가상 머신의 상태를 바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를 킨 다음에 이 켜져 있는 브라우저에서 웹페이지에 접속을 하잖아요. 그럼 웹페이지에 있는 그 파일을 혹은 코드를 읽어와서 이 브라우저의 상태를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브라우저에서 여러 개의 웹페이지들 그리고 여러 개의 웹앱들을 실행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매우 편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요, 웹앱을 혹은 웹페이지를 배포할 때 컴파일이 되지 않은, 즉 프로그래머가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한 그 파일 자체를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된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실행을 시켜요. 이때 가상 머신이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형태로 변환을 시키고요, 그 바이트 코드를 보통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된 코드를 바이트 코드로 바꾸는 작업을 인터프리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상 머신은 내부적으로 따로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요. 스택 메모리와 흰 메모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 원래의 프로그램은 이 메모리 관리를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 머신에서는 그 메모리 관리를 가상 머신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Just-in-time compilation 같은 게 가능해요. 즉 아까 바이트 코드로 바뀐 그 코드를 수행을 하면서 그 바이트 코드를 그 가상 머신이 최적화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서, 프로그램이 아니죠,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면서 그 스크립트의 런타임 정보를 받아와요. 이거를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브랜치가 있는데 이 브랜치는 한쪽으로밖에 실행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두 갈래길이 있는데 한 갈래길로만 수행이 되더라 라고 한다면은 얘를 아예 그냥 판단을 하지 않고 먼저 수행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일종의 도박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최적화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베지 컬렉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줄여서 GC라고 부르죠. 이 가베지 컬렉션을 이용해서 유저가 혹은 개발자가 메모리 관리를 코드 안에서 하지 않아도 가상 머신이 그 메모리 관리를 알아서 해주는 그런 좋은 피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상 머신으로 어떤 프로그램 혹은 어떤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게 성능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특히 자바스크립트 엔진 같은 경우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모질라 같은 그룹이 굉장히 최적화를 많이 시켜놨어요. 그래서 지금의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매우 잘 돌아간다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이런 가상 머신들은 대부분 스택 머신이라고 하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비트코인에도 이런 가상 머신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스크립트가 존재를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비트코인 스크립트가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트랜잭션들이 서로 partial order, 즉 부분적인 순서를 이루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인풋 스크립트와 아웃풋 스크립트가 서로 레퍼런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때 인풋 스크립트와 아웃풋 스크립트가 서로 직렬화돼서 수행이 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직렬화가 되냐면은 이 UTXO 있죠, 이 아웃풋 스크립트가 뒤로 가고요, 그리고 얘를 스펜드하는 인풋 스크립트가 이 앞으로 와서 직렬화가 돼요. 그리고 그 스크립트에는 이러한 명령어와 값들이 들어있어요. 이때 꺽쇠로 되어 있는 것은 값이고요, 즉 데이터고요. 꺽쇠로 되어 있지 않은 이 값들은 즉 미리 정의된 키워드로 이루어진 명령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덧 같은 경우는 duplicate의 약자거든요. 즉 중복하라 라는 뜻이고요. 해시 160은 해시 160 함수로 해시를 수행하라 라는 의미죠. 그리고 equal verify는 서로 같은지를 확인하는 그런 명령어이고, 체크시그는 시그니처를 확인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이게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예시는 비트코인에서 P2P KH, Pay to Public Key Hash라고 하는 방식의 스크립트입니다. 스택 머신에는 이런 식으로 스택이 있고요,
스택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어떤 바구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입구가 조금 바구니인데 이 바구니에 물건들을 넣게 되면은 선입 후출이 되죠. 이제 가장 먼저 넣은 거를 가장 마지막에 빼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넣은 것을 가장 먼저 빼게 되죠. 그런 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스택이라고 하는 메모리인데요. 이 스택에 저 값과 명령어들을 집어넣고 빼면서 수행을 하는 게 스택 머신입니다. 그래서 동작을 시켜볼게요. 처음에는 스택이 비워져 있는 상태고요. 이때 이 앞에서부터 차례로 스택에다가 이 값들을 넣거나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값이 나오면은 스택에다가 그냥 집어넣어요. 그래서 sig, 즉 시그니처가 스택에 들어왔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pubkey, 즉 퍼블릭 키라고 하는 값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값이니까 또 스택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는 것은 duplicate이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이건 명령어이기 때문에 스택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스택의 탑, 스택의 가장 위에 있는 값을 빼서 얘를 수행합니다. 즉 pubkey를 빼서 중복시켜요. 하나 더 만들어요. 그래서 스택탑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요. 그 다음에 hash160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들어왔죠. 얘 역시 스택의 가장 위에 있는 값을 빼서 빼는 건 pop이라고 하는데 얘를 pop해서 hash를 취하고 다시 스택에 집어넣습니다. 다시 스택에 집어넣는 것을 push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pop해서 hash하고 다시 push를 해서 pubkey가 pubkey hash가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 오는 것은 pubkey hash라는 값이니까 똑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는 것이 equal verify 명령어죠. 얘는 스택 탑에 있는 두 개의 값을 읽어들어요. 그래서 같으면 그냥 넘어가고 틀리면은 에러를 내뱉으면서 이 스크립트의 실행을 중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꺼내봤는데 같잖아요. 그러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시그가 오는데 이 체크시그는 이 시그니처가 이 퍼블릭 키로부터 만들어졌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있는 이 시그니처가 이 퍼블릭 키로 만들어진 게 맞다면 이제 true를 넣어도 되고요, 안 넣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스택이 보통 안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스택이 비워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혹은 마지막에 true가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명령어들이 에러 없이 수행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아웃풋 스크립트가 이 인풋 스크립트에 의해서 수행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풋 스크립트가 이 아웃풋 스크립트를 스펜트, 즉 소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돌아가는 건 알겠는데 저 값 하나하나가 뭔지를 지금 모르시겠죠?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이 sig는요, 이 pubkey로 만들어진 시그니처여야지만 수행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다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락킹 스크립트에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아까 아웃풋 스크립트 있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락킹 스크립트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인풋 스크립트를 이 락킹 스크립트를 푼다는 의미에서 언락킹 스크립트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락킹 스크립트 혹은 아웃풋 스크립트에 있는 이 퍼키 해시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얘를 해시한 값이에요. 다시 말해 이 락킹 스크립트를 풀려면은 이 퍼키 해시의 원래 값, 즉 퍼블릭 키를 알고 있어야만 얘를 집어넣고 이 앞에 거 해시160 한 거랑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아야지만 스탠드가 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락킹 스크립트를 만들 때 이 퍼키 해시를 집어넣잖아요. 이 말은 이 락킹 스크립트를 만든 사람이 이거를 받는 사람, 즉 이 퍼블키를 가진 사람과 거래를 했고 그 사람의 퍼블릭 키를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키를 해시해서 이 락킹 스크립트에 집어넣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게 왜 해시가 들어가느냐, 그냥 퍼키 이거 빼고 그냥 퍼키도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퍼키를 알면은 이 퍼키가 가지고 있는 자산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숨기려고 한번 꼬은 겁니다. 한번 해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시그니처는 이제 언락킹 스크립트를 만듦으로써 이 락킹 스크립트를 해제하고 즉 소비하고 새로운 아웃풋 스크립트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sig는 이 pubkey를 가진 사람만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락킹 스크립트를 소비해서 돈을 보내고 싶을 때 이 언락킹 스크립트를 만들어내가지고 돈을 보내는 거죠. 정리하자면 돈을 보내는 사람이 돈을 받는 사람의 pubkey를 해시화해가지고 이러한 스크립트의 시퀀스를 만들어 넣고요. 그리고 이걸 해제하고 싶을 때 이 pubkey의 주인이 pubkey와 자기 자신의 시그니처를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인풋 스크립트 혹은 언락킹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동작해서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좀 어렵나요? 네, 여기까지가 가상 머신과 비트코인의 스크립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비트코인의 스크립트는 이 P2PKH 말고도 되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비트코인의 표준 스크립트 혹은 스탠다드 스크립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표준 스크립트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스택 머신에다가도 넣어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스탠다드 스크립트가 왜 있냐면은 저 스크립트의 시퀀스는 아무렇게나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즉 마지막에 true 혹은 비워져 있기만 하면은 이 스크립트는 어떻게 만들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마이너들이 그렇게 마구 만들어지는 스크립트들을 수행하다 보니까 어떤 해킹의 위험도 있고, 그리고 스크립트가 실패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근데 그런 경우는 헛수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들이 그런 헛수고를 하지 않고, 그리고 보안성도 좀 지키기 위해서 표준 스크립트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킨, 즉 표준에 들어맞는 그런 스크립트 혹은 그런 트랜잭션들을 우선적으로 블록에 담아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표준 스크립트에 맞춰가지고 보통 작성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이더리움이 왜 나오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더리움이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t's for you. 한 발짝 한 발짝 왜 못 다가가는지 하나도 따라 못하겠네. 제게 가르침 느린 게 좋은 거래 보담 나도 캠에 배부리